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제 시험편을 준비를 했죠. 네, 시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이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이제 시편 절삭된 면에서의 잔류력들을 날려주는데 이 그라인딩만으로는 이제 그 손상면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연마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연마 과정 중에서도 이제 미세 연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서스펜션이랑 이제 OPS 사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연마를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마를 진행하고 나면은 이제 표면이 스크래치가 없는 아주 깨끗한 표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면에서 실제로 결정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후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해준 처리가 화학적 애칭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애칭하는 방법이 이제 특정 애칭 용액을 가지고 네, 애칭을 해가지고 그 여기서 나오는 결정립 면들을 이렇게 봐서 이제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들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간단한 현미경 관찰부터 먼저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요 현미경 관찰에 쓰이는 제일 대표적인 현미경이 바로 네, 광학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광학 현미경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랑 함께 이 광학 현미경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현미경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형태의 이제 현미경들이 있어요. 그런 현미경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반사광학 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는 광학 현미경의 실질적인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그 미세조직 시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은 각 소재 분석 기술마다 분석 가능한 영역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아톰 프로브 같은 경우는 진짜 딱 한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 정도, 그리고 TEM은 10의 마이너스 한 6승 정도, 그리고 SEM은 10의 마이너스 한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까지 볼 수 있고, OM은 네, 요 정도의 범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그 분석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어, 인자들도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 각각의 보려고 하는 인자에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보려고 하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실제로 맨눈에서 보는 거 바로 아랫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분석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녀석들은 이 순서대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점점 큰 데서 작은 데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한 3주 동안 현미경에 대해서만 쭉 배우게 될 건데, 현미경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개요에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은 탐침 스캔 현미경은 우리가 잘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커버를 하지 않을 거고, 그게 광학 현미경이랑 전자 현미경이라는 그게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요 태양빛이라든지 전구의 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 현미경을 말하게 되는 거고,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자체가 전자빔이에요. 전자빔이 이제 시편하고 반응을 해서 전자빔이 튀어나오겠죠. 근데 이걸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자빔은 맨눈으로 못 봅니다. 일단 맨눈으로 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상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같이 달린 검출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검출기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되는 방법들을 이제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원 종류라든지 광원 샘플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보정 기술 차이에 따라서 뭐 다음과 같은 이제 현미경들이 존재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요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라든지 과학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를 비출 때 가시광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모양의 현미경들 많이 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요 현미경이 제일 오래됐겠죠, 당연히. 네, 가시광선 영역이 보기가 제일 간단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현미경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형태의 현미경이라 보면 될 겁니다. 실제 대략적으로 한 17세기부터 이런 형태의 현미경을 많이 채택을 했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렌즈를 여러 개를 이제 겹쳐서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광학 렌즈 조합들을 굉장히 많이 하여서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식으로 이제 현미경을 설계를 했고, 크게 두 가지의 현미경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적립 현미경이고 하나는 도립 현미경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로 적립 같은 경우는 시편을 이제 현미경 요 원통 아래에 놓는 것들을 이제 적립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현미경이 딱 그런 적립 현미경이고, 도립 현미경 같은 경우는 렌즈가 이런 식으로 있고 요 렌즈 위에다가 시편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통위에 놓아서 관찰하는 현미경을 도립 현미경이라고 카테고리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시간 때는 주로 생물, 네, 그러니까 세포들 볼 때 많이 썼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아, 요런 그 슬라이드 글라스에 요 세포 같은 거를 놓고 위에 프레파라트로 쭉 눌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많이 했을 건데, 금속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마운팅해서 연마를 했잖아요. 그리고 에칭을 했어요. 이 상태 그대로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금속의 기본적인 조직이 보일 수 있겠죠. 결정립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연마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현미경을 보러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근데 시편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장입을 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에 비해서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어, 사용료 역시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런 얘를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조금 더 시편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시편 표면 위에 스크래치가 이런 식으로 가 있어요. 이런 스크래치가 나 있으면은 이제 전자 현미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전자 현미경을 억세스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광학 현미경에서 이런 녀석들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현미경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 유무 판단에 적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각각의 조직 관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조직 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애칭을 해가지고 결정립이라든지 상을 구분하는 거에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애칭 없이 이제 일반 그 현미경이라든지 관섭광학 현미경이라고 또 있어요. 이 뒷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현미경을 적용을 해가지고 스크래치 유무를 보게 된다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학 현미경을 볼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경 쓰는 것처럼 그 물리적인 렌즈가 들어가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런 물리적인 렌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빔을 이제 휘게 만들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얘네들은 진짜 그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렌즈를 집어넣어 가지고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 렌즈의 특징에 따라서 영상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하고 오차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류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총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면수차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안경에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요 포커스를 맞췄다고, 네, 이상적으로 요 포커스를 맞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렌즈를 설계를 하는데, 실제로는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에서 모일 때는 좀 정상적으로 보였는데, 광축, 그러니까 이게 광축이거든요. 요 빛에서 중심에서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포커스되는 지점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네, 다 달라지게 돼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제 초점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 각 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포커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구면수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색수차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어, 빛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죠. 근데 제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프리즘 같은 데 들어갔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프리즘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빨간색이랑 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어떻게 돼요? 다 무지개색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자, 굴절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의 람다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 람다가 다르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이제 그 요런 그 렌즈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의 람다가 다르니까 최종적인 굴절률이 어떻게 돼요? 굴절률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파장이 긴 적색광 같은 경우는 좀 굴절이 덜 되고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나 자색광 같은 경우는 굴절이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빛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은 여기가 빨간색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굴절이 제일 많이 되는 지점이 네,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렌즈에서도 매 한 가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이 합쳐져 있다가 굴절률이 높은 그 자색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앞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이제 굴절률이 네, 자색감보다 낮은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굴절이 덜 꺾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뒤에 맞춰지게 되는 네, 이런 식으로 색 분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색수차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비점수차라는 오류가 있어요. 비점수차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 녀석이 광축 중심에 있으면은 딱 이렇게 점으로 모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실제로 실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커스가 안 맞기 때문에 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의 형태로 네, 상이 형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비점수차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결국 이제 이것도 앞에 매 한 가지 구면수차랑 비슷하게 광축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나타나는 네, 오류인데요. 네, 오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 수철 같은 경우도 그 광축에서 떨어진 그 상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수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실제 원래 상 위치가 이쪽에 그러니까 골절이 돼가지고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위치보다 멀어져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오히려 더 찌그러져가지고 실제 상위치보다 원래 상위치가 조금 더 네, 네, 원래 상위치보다 더 찌그러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이 올라와서 찌그러진 케이스랑 상이 내려와서 찌그러진 케이스 두 가지의 케이스라고 하는데 각각의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축적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1이어야 되는 녀석이 1이 아니게 보이는 거죠. 뭐 0.9로 보일 수도 있고 1.1로 보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왜곡 수차의 가장 큰 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 오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오류들을 실질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그 현미경을 봐서 알겠지만 렌즈가 어때요? 되게 굉장히 다양한 렌즈들이 있죠. 그 한두 개의 렌즈 가지고 커버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이제 굴절이라든지 분산 특성을 가지는 그 네, 렌즈 재료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렌즈 설계를 해서 조립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 조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느 부분에서는 뭐 수차들이 좀 나타나겠지만 그 수차들을 보완하는 렌즈를 통과함에 따라서 위에 같은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 카메라 같은 거 반으로 쪼갠 동영상 같은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런 수차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볼록 렌즈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오목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된 렌즈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렌즈들을 이제 설계를 해서 위와 같은 수차들을 없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상 오류이고요. 그리고 다음부터 말하는 것들은 이제 현미경에서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사실
광학 현미경뿐만 아니라 전자 현미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현미경의 이제 분해능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분해능이 무슨 뜻이냐면은 빛의 파동성에 의해서 상맥 신시 이제 회절이 발생하는데 그 회절에 구분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뭐 제일 쉽게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을 들어 보시겠어요? 손가락이 든 상태에서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네, 손가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랑 살짝 떨어진 거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살짝 떨어져 있을 때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여러분들의 이게 손이 이제 뭐 살짝 떨어져 있는 건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살짝 떨어져 있지 않은 거는 이제 구분을 못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손가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떨어진 거를 이제 구분하냐 못하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점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요게 이제 파동을 받게 되면은 네, 상매침이 발생하잖아요. 그 상매침이 발생을 할 때 이 점이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빛의 파동성이 굉장히 커서 람다가 커지게 되면은 네, 이게 좀 넓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퍼져서 보이게 돼요. 네, 요 퍼져서 보이는 현상을 이제 에어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에어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뭐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 같은 경우 이렇게 보고 다른 하나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이제 재밌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의 파장의 크기에 비례를 하여서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이죠. 그렇죠? 네,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람다가 전자파 그러니까 X선에 비해서 어때요? X선에 비해서 훨씬 더 깁니다. 네, 가시광선 람다가 일반적으로 한 300에서 네, 여기 밑에 적혀 있네요. 40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 이제 X선에 의해서 나오는 그 람다는 거의 한 0.15 나노미터 뭐 이러거든요. 훨씬 더 이쪽이 람다가 길죠. 그러면은 위에 관계식 그 에어리 디스크 관계식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뭐 렌즈 상수는 그렇다 치고 이제 람다가 어디 있어요? 위에 분자에 있죠. 분자에 있으면은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에어리 디스크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R이 커졌을 때 그 R이 커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중첩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구분이 가능한 상태지만 얘네들이 점점 겹쳐 있으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지 상 보이는 거 보면은 얘는 이렇게 보일 거고 얘는 이렇게 보일 거고 얘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일 때 이게 이제 분해능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람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과시광선의 람다가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200 나노미터 정도의 분해능을 보이는 반면 X선 같은 경우는 거의 분해능이 1에서 2 나노미터예요. 상당히 크게 차이 납니다. 전자현미경은 거의 이 정도 분해능에서 논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이 크기 훨씬 더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0 나노미터 이상의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 200 나노미터라는 그 리미트를 처음 찾은 사람이 바로 아베기 때문에 이제 아베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사람 일본 사람이 아니라 네, 스웨덴 사람이에요. 네,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그 문제가 네,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위에 밑에 있는 그림을 이제 실제 파동의 영향으로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가시광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초점 심도가 네, 초점 심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초점 심도가 뭐냐면은 이제 그 동일한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포커스가 맞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10편의 깊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포커스가 제일 잘 맞은 상태고 이 녀석들까지는 포커스가 좀 얼추 맞죠. 근데 느 시점이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포커스에서 완전 벗어나서 얘네들이 뭔지가 모르는 상태가 존재를 하죠. 네, 그래서 요 포커스가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깊이를 초점 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손가락을 앞에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을 한 30cm 앞에 두면은 손가락이 잘 보이죠. 그리고 뒤에 배경도 그래도 잘 보입니다. 뒤에 배경들 잘 보이시죠? 근데 이 녀석을 좀 더 가까이 둬서 눈을 요 손가락 앞에 한번 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은 포커스가 맞춰서 잘 보이는데 뒤에 배경들은 어떻게 돼요? 흐릿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요런 그 깊이 차이에서 뒷배경이 흐려진 현상이 바로 이제 초점 심도라는 건데, 이런 현상 자체가 이제 현미경을 관찰했을 때에도 그 부분적 높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거는 광학 현미경에서의 초점 심도는 대략적으로 한 400 나노미터로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조리개의 조리개의 크기가 크고 이제 배율이 높을수록 이제 낮은 초점 심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거가 이제 어, 제일 광학계에서 제일 심하게 와닿는 게 아마 여러분들 어, 카메라일 건데, 네, 혹시 뭐 DSLR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DSLR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카메라에 그 조리개 조절 가능하죠. 그래서 F 뭐 1.4부터 시작해서 뭐 F18까지 내려갈 건데 F1.4랑 F18에서 혹시 사진 두 개 동시에 한번 찍어 보시면은 F1.4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대상 물체가 아니면은 포커스가 주변이 완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요걸 주로 요런 식으로 이제 F1.4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찍냐면은 어 음식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접사 같은 거 찍죠. 예, 이런 접사 같은 거 찍을 때 의 이미지 결과물이 F1.4 그러니까 조리개가 크기가 큰 케이스고, 그리고 F18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사진 많이 찍죠. 네, 배경사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찍게 되면은 앞에 있는 녀석이랑 뒤에 있는 녀석이 잘 보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잘 보이죠. 네, 그게 이제 그 조리개가 작을 때 초점 심도를 깊게 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그 카메라에서 적용되는 원리를 이쪽에 적용시킨다면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분해 기능이라든지 초점 심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베 디프렉션 리미트라고 해가지고 그 200나노미터보다 작은 물체는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초점 심도가 거의 한 뭐 0.400에서 500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돌토돌한 그 회로 기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뭐 뒤에 포커스들은 거의 다 날아간다는 거.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자현미경도 뒤에서 배우게 될 거다. 네, 전자현미경도 뒤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 거. 네, 일단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1차적으로 광학현미경의 기초 파트입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의 정의 같은 경우는 물체를 비출 때 광학 가시광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미경들을 이제 우리가 광학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세포 같은 거 볼 때 많이 썼지만은 금속 조직학 관점에서 이제 광학 현미경을 설명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애칭을 하고 난 다음에 조직 관찰할 때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전자 현미경 들어가기 전에 그 시편 준비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전 점검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이 물리적인 그 유리 렌즈 있잖아요. 광학 렌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광학 렌즈에서 나타나는 렌즈 때문에 나타나는 영상 오류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이런 그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렌즈를 겹쳐 쓴다고 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상 오류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학 현미경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해능이랑 초점 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각각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광학 현미경에서는 분해능도 좋지 않고 초점 심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금속 조직학에서의 분석은 이제 전자 현미경이 없으면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네. 요 개념까지만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부 파트에서는 이제 광학 현미경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뒷파트에서는 이제 광학 현미경의 한계를 뛰어넘은 현미경, 스테드 현미경이라든지 이제 공척점 현미경 그리고 명시화 암시야 이미지 그리고 간섭 현미경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